이번 시간에는 블록체인의 합의 메커니즘과 보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합의 메커니즘은 영어로 컨센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보안은 시큐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체인 장부를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컨센서스인 거죠.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는지, 또 그 뒤에 있는 메커니즘은 어떤 건지 그런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비잔틴 제너러스 프로블럼이라고 있는데, 이거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1982년도에 레슬리 램포트라는 여러분 이 사람이 제안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그 분산 컴퓨팅에 나타나는 문제를 추상화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비잔틴이라는 말을 안 쓰고 다른 그 실제 나라 그게 되죠. 유럽의 그 발칸 반도에 있는 그 실제 나라의 도시의 이름을 썼는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뭐 반발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 비잔틴이라는 말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비잔틴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잔틴 장군의 문제다. 그리고 실제 뭐 비잔틴 제국에서의 그건 아니고 그냥 비잔틴을 가져온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가 여러 비잔틴 장군들이 적진을 공격하다 강한 저항에 부딪혀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적을 이제 포위를 한 겁니다. 흩어진 각 부대의 장군들이, 그러니까 각 부대의 장군들이 있는데, 이 장군들이 서로 연락하기 위해서는 전령을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각 장군들은 동시에 공격을 하든 동시에 태각을 하든 합의된 컨센서스를 이룬 행동을 할 때만 승산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그 장군 중에는 배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메시지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충성스러운 장군들이 일치된 결정, 합의를 내리고, 그 소수의 배신자에 의해 충성스러운 장군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추상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분산 컴퓨터의 작업 상태를 일치시키는 문제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개의 분산 컴퓨터들이 있을 때, 이것이 공동 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 꼭 우리가 암호화폐,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더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이거를 분산 컴퓨터의 작업 상태를 일치시킬 건가. 그래서 한 컴퓨터에 예를 들어서 페일리어가 있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바꾸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네트워크는 올바른 합의에 이룰 수 있게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예가 우리가 쓰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되겠는데, 여기서 비잔틴 제너럴 프로블럼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넓은 범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냐. 전령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시지를 주는데 장군 한 명이 이제 배신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소수의 그 배신자가 있더라도 전체 장군들이 동시에 공격을 하든지 동시에 태극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블록체인에서는, 특히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프루프 오브 워크라는 요 방식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합의를 내린다 하는 것이 요 프루프 오브 워크라는 이러한 방식을 개발함으로 해서 하나의 장부로 통일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잔틴 장군 문제하고 우리가 하는 동일한 합의 결정에 이르는 거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나의 장부, 수많은 컴퓨터들이 하나의 장부를 구성하는 거하고 같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공부를 하다 보면 비잔틴 장군 문제라는 것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82년, 이분은 그 레슬리 램포트라는 이분은 MIT에서 수학을 전공을 하고 학사를 하고 브랜다이스 유니버시티라는 데서 박사를 한 분입니다. 석사 박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박사를 한 뒤에 SRI 인터내셔널이라고 SRI가 뭐냐면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티튜트에서 스탠포드 내에서 1970년대 그때 이제 산업용 로봇이 처음 나올 시절에 그 스탠포드 대학 내에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SRI라고 이 산업용 로봇 처음 나올 시절에 아주 유명했던 연구소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그 연구소인데 그것이 이제 독립을 했어요. 1980년대인가 이때 그 스탠포드에서 이제 그 독립을 해서 별도의 회사로 이렇게 탄생을 한 것이 SRI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산업용 로봇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 연구소인데 이제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또 뭐 컴팩 그다음에 디지털 이퀴프먼트라는 그런 회사인데 그런 데서도 근무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래도록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나이는 아마 한 80, 이게 얼마죠? 한 80 된 거죠. 한 80 되신 분인데 레이텍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워드를 많이 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글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는 워드를 에디터로 많이 쓰는데 유닉스라는 데서 옛날에 텍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논문이나 책을 쓸 때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제 학위 논문을 쓸 때 이 레이텍이라는 걸 썼는데 이 텍스를 PC 번역으로 가져온 것이 레이텍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레이텍을 써요. 그리고 우리가 해외 논문 같은 거 출판할 때 양식을 보통 두 가지로 둬요. 그러니까 .doc로 제출하든지 레이텍 파일로 제출하든지 두 가지로 하게 하는데 그 레이텍을 처음 만드신 분입니다. 텍스를 레이텍으로 만드신 분이고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비잔틴 폴트 탈러런스라고 해서 폴트가 하나 생기더라도 페일리어 하나 생기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그 시스템이 잘 작동되게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비잔틴 폴트 탈러런스라고 해요. 이런 쪽에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논문이 82년도 논문이 SRI 인터내셔널에 있을 때 이런 저널에 쓴 논문인데 논문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논문인데 이거 인터넷에서 이걸 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논문을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분산 컴퓨팅에서 모든 컴퓨터를 하나의 합의된 형태로 만들어 갈 때 쓰는 문제를 추정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블록체인 컨센서스 메커니즘이 지금까지 몇 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그러면 바로 이 프루프 오브 워크라는 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프루프 오브 워크가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었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양한 방식들이 또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프루프 오브 워크라는 방식을 벗어나면 이 블록체인의 가장 큰 모토인 탈중앙화 이 이념이 훼손돼요.
그래서 게리 갠슬러라고 미국의 SEC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죠? 하여튼 그분 SEC 의장인데 그분이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나머지 암호화폐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결국 프루프 오브 워크 방식을 쓰느냐 아니냐 그거를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프루프 오브 워크 방식을 우리말로는 작업 증명이다, POW다 이렇게 쓰고 비트코인이나 초기 이더리움도 프루프 오브 워크 방식을 썼습니다. 컨센서스를. 컨센서스라는 것은 하나의 장부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겁니다. 수많은 컴퓨터에서 각자 장부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로 이게 통일이 돼야 돼요. 사람마다 또는 컴퓨터마다 장부가 달라지면 이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각자 컴퓨터에서 장부가 생성되더라도 항상 동일하게 유지하는 그것이 컨센서스인데 그 이더리움도 초기에 프루프 오브 워크를 했었고 그다음에 라이트코인, 모네로 이런 것들이 다 프루프 오브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블록 헤드에 요거는 어떤 방식이냐면 블록 헤드에 난스 값을 계속 바꿔가며 해시 연산을 반복해요. 해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할 겁니다. 해시 연산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해시는 지금 이 순간의 해시는 그냥 암호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암호화를 반복해서 설정된 난이도를 만족하는 해시 값을 찾음으로써 채굴을 한다. 채굴이라는 것은 이제 암호 수학 퍼즐 문제를 풀고 비트코인을 세상에 발행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그래요. 컴퓨테이셔널 파워 경쟁을 유발해서 에너지 가소비를 촉발하고 그래서 채굴 공장을 가진 소수만이 채굴하는 문제점이 있다. 다시 말해서 어디든지 이게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 안 되는데 채굴 공장을 가진 10개 미만의 그러한 사람들한테 이 비트코인의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비트코인 채굴 전기 사용량은 이게 뭐 시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아랍에미리트나 또는 네덜란드의 전체 전기 사용량하고 맞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이만큼 많은 전기가 사용된다. 그런데 이 전기들이 많은 경우에 화석연료를 태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금지해야 된다. 환경론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탈중앙화, 이 비트코인을 이념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를 친환경 에너지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원하는 자에게 과제를 부과함으로써 그게 이제 수학 퍼즐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하려면 많은 자원을 낭비하게 해서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거를 뭐 블록체인 장부를 유변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들여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엄청난 그 자원을 넣어서 돈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거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못하게. 그런데 부작용은 착한 일을 할 때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거 채굴을 할 때도 똑같이 자원이 소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완벽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회원 가입 시 자동 회원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자 입력을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체험하셨을 텐데 그것도 일종의 작업 증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 증명 아이디어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적용하기 전에도 이 개념이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이메일 같은 거, 뭐 스팸 메일 같은 거 이렇게 걸러내는 그런 쪽에 작업 증명의 아이디어가 처음 사용이 됐었는데 어쨌거나 이 비트코인에서 프루프 오브 워크가 채택이 돼서 사용됨으로 해서 이 방식이 아주 유명하게 됐고 이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이라 그러면 바로 이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루프 오브 워크 내에 해시라든지 이런 테크닉을
그다음 ECC라고 일립틱 커브 크립토그래피라고 그러한 수학적인 개념을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있지만 크게 봤을 때 프루프 오브 워크라는 것이 이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IEEE인데 E가 하나 빠졌네. IEEE 스펙트럼이라는 그 저널에서 요 블록체인 컨센서스의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서 그 프루프 오브 워크라는 것은 이러한 이제 암호화를 통해서 한다. 그런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이 합의 메커니즘이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지분 증명이라고 그래요. 피어 코인이나 카르다노, 폴카닷, 알고랜드, 테조스, 그다음에 이더리움도 초기에 이더리움은 프루프 오브 워크 방식을 썼었는데 이더리움 2.0을 통해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지금 넘어온 상태입니다. 이거는 어떤 방식이냐면 일정량의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망에 내걸면 내건다는 것이 스테이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비례하여 블록 기록할 밸리데이터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그 트랜잭션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모아서 하나의 블록을 만들고 그거를 기존 블록체인에 이어붙이는 건데 그거를 요 앞에서는 수학 퍼즐 문제를 풀어서 그거를 성공한 사람한테 그 기회를 주고 보상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그 암호화폐를 가진 사람이 블록체인 망에다가 내가 가진 그 이더리움의 일부를 이제 그 스테이크를 하는 거죠. 내 걸면 그러면 블록 기록할 요거는 이제 여기서는 밸리데이터라고 그래요. 마이너로 부르지 않고 밸리데이터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져서 이제 선정이 되면 그 사람이 그냥 블록을 이어붙이는 겁니다. 혼자서 해서. 그래서 블록을 이어붙이고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가만히 보니까 보유량이 내가 돈이 많을수록 보유량이 클수록 블록 기록 권한이 커지는 겁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기회가 없는 거고. 그 자신의 코인을 스테이크해 동결시킴으로 특정 기간 동안 유통량 감소 효과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코인을 스테이크를 하면 그 코인은 유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통량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더리움만 해도 매일 그 동일한 양의 그 이더리움이 그 세상에 나오게 돼요. 발행이 되기 때문에 유통량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스테이킹을 함으로 해서 그런 유통량 감소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그 가장 큰 모티베이션인 전력 소모 입장에서 보면 프루프 오브 워크 방식에 10분의 1에서 100분의 1밖에 안 된다. 좋은 거죠. 여기서는 해시 대신에 디지털 서명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해시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 퍼즐 문제를 암호화를 해서 수학 퍼즐 문제를 푸는 건데 그 해시 문제를 풀지 않고 이 디지털 서명을 밸리데이터가 디지털 서명을 하게 함으로 해서 전력 소모를 줄이게 하는 겁니다. 이 지분 증명 방식은 신뢰받는 제3자가 필요 없는 익명 시스템이 아니라 사전에 정의된 소수의 검증 집단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작동하는 기명의 중앙화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었던 탈중앙화를 위한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프루프 오브 워크 방식의 블록체인에 의해서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아지고 그것이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니까 이제 이 방식으로 넘어갔는데 이 방식으로 넘어가면 또 이런 문제가 원래의 탈중앙화의 이념을 훼손한다는 거죠.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중에서 델리게이트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디포스라고 그러는데 이거 위임 지분 증명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이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방식은 부자만 더 부자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우리 가난한 사람 이게 암호화폐를 조금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모아서 우리가 이 밸리데이터로 선정되게 하자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크홀더와 밸리데이터 역할을 나눠서 여러 명의 소액 소주자들이 대표에게 이 블록을 열어볼 권한을 위임하고 보상을 서로 나눠 가진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조금 가져도 이걸 전체를 모아서 큰 덩치로 만든 다음에 밸리데이터가 되어서 블록을 이어붙이고 그 보상이 나오면 나눠 갖는다. 그게 이제 디포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IEEE에서는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암호화폐를 이렇게 스테이크를 해서 밸리데이터로 선정이 돼서 블록체인을 만들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방식은 프루프 오브 번에서 POB인데 이건 우리말로 소각 증명이다 그렇게 그래요. 슬림 코인, 그다음 카르다노는 지금 현재는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인데 이것도 이제 프루프 오브 번 방식으로 자기들이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아직은 가진 않았어요.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많은 코인을 소각할수록 블록 기록 권한을 가진다. 내가 가진 코인을 소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코인을 사용할 수 없는 이터 애드레스가 있는데 그걸로 전송하면 그 암호화폐는 이제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유통량을 영구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 블록을 기록할 권한이 주어져서 이렇게 많이 소각할수록 권한이 커져서 소각 시에는 프루프 오브 워크 개념이 들어가고 많이 소각할수록 권리 커진다는 것은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개념이 사용된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이것도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닌데 Proof of Capacity라는 게 있습니다. POC라고 하고 이것은 용량 증명이다. 이거는 스토리지, 버스트, 취하, 스페이스멘트 이러한 암호화폐들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그 Proof of Work의 그 컴퓨테이셔널 파워 대신에 이번에는 하드 드라이버의 빈 메모리 용량이 클수록 블록 기록 권한이 커지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블록 헤더에 우리가 프루프 오브 방식에서는 블록 헤더의 난스 값을 계속 바꾸어 해시 연산을 반복하는 대신 여기 이제 프루프 오브 방식인데 하드 드라이버 메모리에 미리 가능한 해를 많이 저장해 둠으로써 당첨 가능성을 높인다. 이제 그런 방식이야. 이것은 프루프 오브 워크의 에너지 과소의 문제와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의 부자가 더 부자 되는 문제를 해결하지만 하드 드라이버의 메모리 용량 경쟁을 유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컴퓨터에 내가 이 블록체인의 노드로 참여하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내 컴퓨터에 빈 메모리가 많으면 돈 벌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메모리를 더 많이 사람들이 늘리게 돼서 메모리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것이 메이저로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식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이 네 가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Proof of Work 방식하고 Proof of Stake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이 비트코인 구성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시스템이다 그러면 안에 내부에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Proof of Work 방식으로 컨센서스를 이루는 그런 블록체인이 있고 그 블록체인을 가지고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 지갑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장부,
블록체인은 그 디지털 장부입니다. 어떤 장부냐? 서비스 중단이나 위변조 공격에도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터넷이 살아있는 한에서는 이 장부는 안전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터넷이 망가지는 건 어떨 때냐? 한번 생각해보면 핵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은 강력한 전기적 자기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인터넷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작동 안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뭐 인간이 다 거의 죽는 거니까, 뭐 죽을 때는 뭐 비트코인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위변조 공격이 안전하다는 거고, 이 브로드캐스팅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 외 공격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블록체인 장부라는 것은 오픈된 겁니다.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하는 그 누구는 암호화에 대해서 모르지만 A가 B에게 뭐 몇 비트코인을 보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발행된 모든 비트코인이 장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정보가 또 노출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노출되니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뭐 나쁜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 그랬을 때 발각은 하기 어려워요. 그게 다 암호화가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이게 비트코인 시스템, 요 바깥의 비트코인 시스템은 블록체인을 비트코인에 응용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코드의 결함으로 인해 취약점이 발생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은 중앙 관리 시스템이 관리해주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그램 코드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 시스템 전체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는 코드를 관리해 줘야 되고,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비트코인 코어 메인테이너라고 그 발런티어들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발런티어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보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은 이거는 뭐 다른 그 블록체인이 아닌 다른 인터넷망에서의 그 취약점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이는 하드 포크나 소프트 포크,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하드 포크, 소프트 포크를 통해서 취약점이 발생하면 그걸 이제 바꾸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상위 3개 업체가 50% 이상 채굴하는 독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채굴 공장을 가진 이 상위 3개 업체, 꼭 3개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상위 몇 개 업체가 이 채굴을 독점하는 그런 문제가 현재 있는 겁니다. 인센티브, 또 하나 문제는 인센티브가 채굴에만 있고 검증에는 없다. 우리가 그 블록체인, 비트코인 블록체인 망에 연결된 그 노드 컴퓨터들이 다 이 검증을 하거든요. 언제 검증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 그 채굴을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블록이 오면 이어붙이기 전에 다 검증을 해요. 그게 내가 뭐 수동을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서 다 해주게. 그래서 만약에 하나라도 오류가 있으면 그것은 이어붙여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채굴자한테만 보상이 주어지고, 그런 일반 그런 검증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가 아까 그 이더리움 같은 데서 밸리데이터라고 했는데, 밸리데이터한테는 아무런 보상이 안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풀 노드하고 그 다음에 간이 노드를 설명을 했었는데, 풀 노드로 참여하는 사람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그 비트코인 이후에 나오는 암호화폐들은 그 이러한 검증하는 사람, 밸리데이터에게도 조금씩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되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 비트코인 시스템에서는 이제 여러한 작은 문제점이 있지만 이 프루프 오브 워크라는 강력한 이 탈중앙화 이 기술이 이제 이 소사이어티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지갑은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그 블록체인 상에 여러 블록에 내 돈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현재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얼마를 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일이 블록을 찾아 들어가서 하는 게 불편하니까 이거 비트코인 지갑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지갑에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얼마고 또 얼마를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 내부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개인이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보유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요 외부의 비트코인 중개소, 기타 응용 프로그램 이런 걸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4번을 보면 중개소, 여기 지갑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자의 거래 편의를 위해 만든 일반 응용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비트코인과는 직접 상관없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요 블록체인은 아닌 겁니다. 여기 지갑이라는 것은 일반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응용 프로그램이 가지는 안전 문제, 시큐리티 문제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회사에서 만든 다양한 비트코인 지갑 소프트웨어가 보안에 취약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지갑의 비밀번호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소는 비트코인과 관계없이 거래 편의를 위해 추가로 생긴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비트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코인베이스. 그 다음 독립적인 비트코인 지갑을 사용하거나 중개소가 만든 지갑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일반 응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큐리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암호화폐 이쪽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 비트코인 중개소에서 해킹을 당한 겁니다. 여기는 해킹하기가 힘든데 이쪽이 해킹을 당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업비트 같은 데서 내가 암호화폐를 좀 가지고 있다. 100% 안전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놨을 때 그 돈이 안전하냐? 100% 확신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비트코인 매매 과정을 보면 개인하고 은행, 그 다음에 중개소 비트코인 시스템 이렇게 되는데 여기 그림을 보면 요 비트코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중개소를 통해서 시중은행을 연결하고 시중은행하고 개인이 이렇게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요 시중은행 없이 개인이 바로 비트코인 중개소로 가서 업비트에서 계좌를 터서 바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업비트라든지 코인원 이런 것들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은행만큼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시큐리티 측면에서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차적으로 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비트코인 암호화폐 중개소는 영어로는 익스체인지는 반드시 시중 뱅커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비트 같으면 우리나라 K뱅크에 계좌를 트고 그다음에 K뱅크를 통해서 돈이 들락날락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이 뱅크라는 것이 자기들이 망할 일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이 직접 이게 디지털 월렛을 만들어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비트코인 그 블록체인에다가 트랜잭션을 보내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데 이 개인이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번거로운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내 컴퓨터에서 비트코인 코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거기서 지갑을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불편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중개소를 통하게 되면 중개소에서 모든 걸 다 해주기 때문에 되게 심플하고 간편하고 사용하기 편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퍼센티지로 말하기는 뭐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개인하고 시중은행, 시중은행하고 중개소, 중개소하고 비트코인 이렇게. 이 중개소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것도 중개소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중개소를 이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위험 부담이 조금 있는 거죠. 그렇지만 뭐 우리가 은행을 이용할 때 위험 부담을 감수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